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겨울이면 산등성이부터 마을 어귀까지 눈이 조용히 내려앉아 지붕마다 하얀 이불을 덮어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을은 낮에도 바람 소리가 낮게 울고 밤이면 장독대 옆 대나무가 서로 몸을 비비며 긴 한숨을 내쉬는 곳이었지요. 집들은 모두 낮은 울타리를 두르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발자국이 얼어붙은 흙길이 있었으며 우물가에는 아침마다 물동이를 든 여인들의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마을 끝 오래된 느티나무가 굽어보는 언덕 아래에 장씨 집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곡식 뒤주가 가득하고 사랑채에 손님이 끊이지 않던 집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논 몇마지기가 남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지요. 그래도 집은 반듯했습니다. 안채에는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부엌에는 늘 약한 불씨가 살아 있었으며 뒷뜰에는 잘 말린 무청과 낡은 집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집을 조용히 붙들고 있던 사람은 맏며느리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말수가 적고 손끝이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얼어붙은 우물 두레박을 두 손으로 녹여 물을 길었지요. 쌀을 씻을 때에는 한 톨도 흘리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약을 다릴 때에는 불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남편 장석의 저고리가 다르면 밤새 등잔 아래에서 꿰매고 머슴아이가 추워하면 자기 손목에 감은 천을 풀어 덮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바람처럼 조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연화가 장씨 집에 시집 온 것은 17봄이었습니다. 그때 장석은 아직 눈빛이 따뜻한 청년이었고 장씨 집 어머니도 허리가 고다 마당까지 걸어 나와 새 며느리를 맞이했지요. 연화는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와 낡은 솜옷 한 벌,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준 바늘집뿐이었습니다. 그 솜옷은 겉감이 해지고 솜의 끝이 여러 번 덧대어져 있었지만 연화는 그것을 장롱 맨 아래에 정성껏 접어두었습니다. 시집 온 뒤 몇 해 동안 연화는 누구보다 묵묵히 살았습니다. 장씨 집 살림이 줄어들어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고 장석이 장터에서 빈손으로 돌아와도 따뜻한 보리죽을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으로 누운 뒤에는 밤마다 등을 받쳐 앉히고 손발을 주무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드셔보세요. 속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런 연화를 바라보며 가끔 눈시울을 붉혔지만 병든 몸이라 마음을 모두 말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늘 처음 같지는 않았습니다. 장석은 집안이 기울수록 밖을 오래 떠돌았습니다. 장터 술집에서 말을 크게 하는 이들과 어울렸고 자기 곁에서 말없이 고생하는 아내보다 웃음소리가 밝은 젊은 여인을 자주 찾게 되었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화은이었습니다. 화은은 고운 비단 저고리를 즐겨 입고 말할 때마다 눈썹 끝을 살짝 내리며 듣는 이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장석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같은 분이 어찌 저렇게 초라한 부엌 냄새 속에 묻혀 사세요. 처음 장석은 그런 말을 듣고도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눈이 한번 흐려진 마음은 작은 말에도 자꾸 흔들렸습니다. 화은은 장씨 집에 드나들며 연화를 살피더니 부엌을 낮게 보고 장독대를 낮게 보고 마침내 연화까지 낮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다소곳이 앉아 제가 어머니를 더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했으나 연화와 단둘이 있으면 찬 목소리로 이 집에서 언제까지 낡은 옷 냄새를 풍길 셈이오 하고 비웃었습니다. 연화는 그때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석이 화은을 집안에 들였다는 소문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 쏟던 여인들은 말끝을 흐렸고 방앗간 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집안의 문을 더 꼭 닫고 살림을 더 조심히 보았습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병든 시어머니 마음이 다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 방문 틈에 따뜻한 김이 새지 않게 헌천을 막고 저녁이면 남은 콩으로 작은 죽을 끓였습니다. 화은이 들어온 뒤 장씨 집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부엌에서 누룽지 냄새가 나면 머슴 아이들도 웃으며 모여들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화은은 뒤주의 열쇠를 바라보며 살림을 아끼려면 손이 느린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하고 장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장석은 처음엔 연화가 해온 세월을 떠올리려 했지만 화은의 말은 얇은 바늘처럼 매일 귀에 들어와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엌 앞에서 연화에게 열쇠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 약사발을 닦던 마른 수건이 들려 있었지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살림이 모자라면 제가 더 줄이겠습니다. 다만 어머니 약살만은 따로 두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은은 곁에서 웃으며 보세요. 벌써 따로 둔다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나리. 집안 곡식이 어디로 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하고 부추겼습니다. 장석은 연화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미안함보다 낯선 의심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부엌에서도 손님처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뒤주의 열쇠는 화은의 허리춤에서 달랑거렸고 쌀독 뚜껑은 그녀의 허락 없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약을 끓이기 위해 남은 보리쌀을 골라 쓰고 자신은 숭늉 한 그릇으로 저녁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에야 장롱 아래에서 낡은 속옷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해진 부분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그 낡은 속옷은 연화에게 친정의 마지막 숨결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눈처럼 흰 손으로 그 옷자락을 잡고 말했지요. 어디에 살든 이것만은 곁에 두어라. 추운 날 몸을 덮어주는 것은 옷이지만 마음을 덮어주는 것은 잊지 않는 정이다. 연화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으나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날 갖다 흉보아도 그녀에게 그 옷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눈이 예고되었습니다. 산 너머에서부터 검은 구름이 내려왔고 까마귀들이 낮게 날며 울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부터 장독대 주변에 짚을 더 덮고 우물가에 미끄러운 재를 뿌렸습니다. 시어머니 방에는 숯불 화로를 들여놓고 얇은 이불 위에 자기 덧저고리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얘야, 네, 몸도 좀 돌보아라. 연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움직이면 따뜻합니다. 어머니. 그러나 화은은 그런 연화의 움직임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채 문틈으로 장석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합니다. 어머니 방에 자주 드나드는 것도 결국 집안 사람 마음을 붙잡으려는 수입니다. 장석은 술기운에 얼굴이 붉었고 밖에는 벌써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은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뒤주를 보았는데 쌀 한 변박이 비었습니다.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사실 그 쌀은 시어머니 약죽을 끓이기 위해 연화가 미리 덜어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늘 그렇게 해왔고 장석도 알고 있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면 오래된 기억도 흐려지는 법이었습니다.
장석은 부엌으로 걸어가 연화가 담아둔 작은 자루를 들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흰쌀과 좁쌀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목이 아프다 하셔서 묽은 죽을 끓이려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핑계는 누구나 댈 수 있지요. 화은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장터에서 낡은 은비녀를 만지는 사람을 보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비녀가 혹시 이 집 물건은 아니었는지요? 장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비녀는 오래전 장석이 연화에게 처음 사준 작은 혼례 비녀였습니다. 연화는 한 번도 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주머니에 싸서 장롱 안에 넣어두었지요. 하지만 화은의 말은 눈보라보다 차갑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장석은 연화의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연화는 뒤따라가며 그 안에는 제 친정 옷과 바늘집뿐입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화은은 먼저 손을 뻗어 천주머니를 찾아 들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풀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안에 있어야 할 은비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잃은 사이 화은은 크게 놀란 척하며 보십시오. 팔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화은의 손목에 아주 가느다란 은빛 자국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녀 끝에 매달려 있던 작은 인무늬와 닮은 장식이 화은의 소매 속에서 순간 반짝였지요. 그러나 눈보라가 창호지를 두드리는 소리와 장석의 거친 숨소리 속에서 연화의 작은 눈길은 아무 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 비녀는 제게 남은 처음의 마음입니다. 장석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화은의 말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밤 눈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당에는 짧은 시간에 발목까지 눈이 쌓였고 처마 끝 고드름은 등잔불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장씨 집 안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기침을 하며 며느리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문 밖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장석은 술과 분노에 기대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 둘 수 없다. 곡식을 숨기고 비녀까지 팔아 집안을 욕되게 했으니 오늘 밤 나가거라. 그 말은 마당의 찬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장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가난한 봄을 지나고 장마철 새는 지붕 밑에서 그릇을 받치며 웃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 맞는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화은은 장석 뒤에 서서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연화는 그 웃음을 보았지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작은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넣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늘집, 낡은 치마, 그리고 어머니의 소모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어이 몸을 일으켜 문밖까지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서가, 이 밤에 사람을 어디로 내보내느냐. 눈이 이렇게 오는데 어찌 하려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장석은 잠시 흔들렸지만 화은이 곁에서 어머니, 마음 약해지시면 집안이 더 어지러워집니다. 하고 속삭이자 다시 눈을 굳혔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찬바람 드십니다. 방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늙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이마를 대었습니다.
제가 곁에 없어도 약은 꼭 따뜻할 때 드셔야 합니다. 밤에 기침이 심해지면 화로에 물그릇을 올려두세요. 쫓겨나는 사람이 오히려 남을 걱정하니 문 밖에 있던 늙은 하녀 복례도 고개를 돌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화은은 불편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석은 그런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목이 막혔지만 이미 뱉은 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낡은 솜옷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겉감은 해지고 솜은 군데군데 뭉쳐 있었지만 눈 내리는 밤에는 그 옷만이 그녀를 품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대문으로 나가기 전 부엌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불을 살리던 아궁이, 손때 묻은 나무 주걱, 장독대 위에 얹어둔 작은 돌, 모두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집은 사람의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익숙해도 잠시 머물 곳을 잃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고르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마당의 눈은 차갑고 깊었습니다. 그녀의 집시는 곧 젖었고 발끝에는 얼음 같은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대문 밖에는 바람이 산에서부터 밀려와 머리카락을 흩었습니다. 장석은 문 안쪽에 서 있었고 화은은 그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 오래 밥을 지을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께는 죄송하나 제 마음은 이 문 밖에서도 나쁘게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남긴 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길은 온통 희었습니다. 낮에 아이들이 뛰놀던 흙길도 우물가로 이어지는 돌계단도 장터로 나가는 좁은 길도 모두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들추면 어머니의 솜옷 안쪽에서 오래된 실밥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실밥은 얼음처럼 차갑지 않고 미지근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어머니 손길이라 여기며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눈송이는 속눈썹에 내려앉아 눈물인지 눈인지 모르게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를 지날 때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기르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깊은 밤이라 아무도 없고 두레박줄만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우물돌에 손을 얹고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여는 삐걱거림이 들렸습니다. 우물 건너 작은 초가에 사는 늙은 여인 막순이었습니다. 막순은 예전에 굶주린 겨울 연화에게 보리쌀 한 바가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막순은 등잔을 들고 문 밖으로 나와 눈 속의 연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아가, 이 밤에 어찌 혼자 서 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놀람과 안쓰러움으로 떨렸습니다. 연화는 대답하려 했으나 입술이 얼어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수는 더 묻지 않고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말은 나중에 하여라. 눈 오는 밤에는 먼저 몸을 살려야 한다. 그 한마디가 연화의 굳은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막순의 작은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막순의 집은 가난했지만 아궁이에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쪽에는 집방석 2장과 낡은 이불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보리차 냄새가 은은히 돌았습니다. 막수는 젖은 집신을 벗기고 연화의 발을 마른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네가 내게 준 보리쌀을 아직 잊지 않았다. 사람 사는 일은 주고받은 밥 한 술이 길을 밝히는 법이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너무 깊고 바람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막수는 솥에 남은 물을 데우며 연화의 낡은 솜옷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옷은 오래되었구나. 그래도 이상하게 속이 단단하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낡아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막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을 조심스럽게 접어 방 안 따뜻한 곳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미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물건은 헛된 법이 없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품고 나온 것도 우연은 아닐 게다. 그 말은 낮은 불씨처럼 연화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시각 장씨 집에서는 대문이 닫힌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이름을 부르다 지쳐 누웠고 복례는 부엌에 숨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석은 술상이 식어가는 것을 보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화은은 방 안을 차지하고 앉아 이제야 집안이 조용해지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빈집의 울림처럼 서늘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연화가 매일 쓸던 마당에는 누구의 발자국도 새로 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막순의 작은 방에서 뜨거운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녹자 그제야 온몸에 떨림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도 쉽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장씨 집 어머니의 기침 소리, 장석의 차가운 말, 화은의 웃음, 눈 덮인 대문이 차례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사이로 어머니의 낡은 소못이 곁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옷자락을 살며시 끌어안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나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 가까이 되자 눈발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막순의 처마 밑에서는 물방울이 느리게 떨어졌고 먼 산은 희미한 잿빛으로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잠결에도 소못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지만 자기 마음의 따뜻함만은 문 밖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속에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운명은 이미 조용히 눈길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산골 마을은 밤새 내린 눈으로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붕마다 두툼한 눈이 얹혔고 굴뚝마다 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열자마자 먼저 마당에 눈을 쓸고 그 다음 우물가로 나와 조심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물가의 말소리는 여느 때보다 낮고 길었습니다. 장씨 집 맏며느리 연화가 한밤중에 쫓겨났다는 말이 얼어붙은 두레박줄을 타고 마을 끝까지 퍼지기 시작했지요. 처음 그 말을 꺼낸 것은 장씨 집 늙은 하녀 복례였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우물가 여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고 손이 떨려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조심스레 묻자 복례는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눈 속으로 나가셨습니다. 보따리 하나와 낡은 소모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우물가 사람들은 모두 물동이를 내려놓고 한동안 말없이 장씨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밭둑에 쓰러진 아이를 업고와 약초물을 먹였고 여름 장마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지붕에 짚을 얹어 주었으며 가을이면 남은 조를 갈아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착함을 보인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 집 문지방마다 그녀의 작은 손길이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쌀을 숨기고 홀래 비녀를 팔았다는 말은 겨울 까마귀 울음보다도 듣기 거북했습니다. 하지만 장씨 집은 아직 마을에서 체면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장석을 탓하지 못했습니다. 우물가 여인들은 사람 일은 안에서 보아야 아는 법이라지만 하고 말을 흐렸고
방앗간 노인은 눈 오는 밤에 사람을 내보내는 일은 복을 내보내는 일이지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들은 이미 어수선했습니다. 장씨 집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 눈길에는 밤새 남은 발자국 하나가 희미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씨 집안에서는 화은이 일찍부터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 뒤주 열쇠를 달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 안주인이었던 사람처럼 하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쌀은 내가 허락할 때만 퍼라. 장독도 함부로 열지 말고. 어머니 방에는 너무 자주 들락거리지 마라. 복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연화가 있을 때에는 부엌문이 언제나 조용히 열려 있었고 배고픈 이가 오면 숭늉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었는데 이제 부엌은 열쇠 소리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화은은 시어머니 방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말투를 꾸며 어머니, 이제 집안 걱정은 마세요. 제가 더 단단히 살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민 죽은 묽고 차가웠으며 약그릇 가장자리에는 제대로 닦이지 않은 가루가 말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때쯤이면 연화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뜨거우니 조금 식혀 드세요 하고 말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말보다 더 크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장석은 아침 내내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은이 부엌을 오가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밤눈 속에 서 있던 연화의 젖은 집신과 마지막으로 고개 숙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술기운이 깨자 자기 말이 지나쳤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화은이 들어와 나리께서 결단하셔서 집안이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자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남의 말을 더 붙잡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낮이 되자 화은은 하녀들을 불러 뒤주에 곡식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으니 지난날 얼마나 새어나갔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복례는 속으로 연화가 얼마나 아껴 살림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은은 시어머니의 약살마저 줄이려 했고 머슴 아이에게 주던 아침밥도 반 그릇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하루 만에 어두워졌습니다. 불이 있어도 따뜻하지 않은 집이 된 것입니다. 한편 연화는 막순의 작은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몸살 기운이 올라와 이마가 뜨거웠지만 그녀는 해가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막순은 이불 끝을 잡으며 오늘 하루는 누워 있어라. 눈길에 마음까지 얼었을 텐데 어디를 가려 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미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밥값도 못합니다. 제가 부엌이라도 치우겠습니다. 막순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막순의 집은 작았지만 부엌은 오래된 정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젖은 장작을 아궁이 옆에 세워 말리고 작은 솥에 남은 보리를 넣어 죽을 끓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느리고 차분했습니다. 막순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쫓겨난 사람 손이 이리 고우니, 쫓아낸 집 손이 앞으로 얼마나 거칠어질지 모르겠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에도 병든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 집이 나빠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막순은 더 오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낮 무렵 막순의 집문 밖에 어린아이 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장터 쪽 초가에 사는 형제였는데 추위에 손등이 터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기 보따리에서 바늘집을 꺼내 아이들의 찢어진 소매를 꿰매주고 남은 죽을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주머니는 왜 장씨 집에 안 계세요? 하고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손을 멈추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잠깐 다른 집 불을 지키러 왔단다. 아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뜻한 그릇을 품었습니다. 그 오후 마을의 말은 더 넓게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연하가 막순의 집에 있다고 말했고 우물가 여인들은 장씨 집 대문 앞에 발자국을 이야기했으며 장터에 다녀온 남자들은 화은이 새로 뒤주 열쇠를 찾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조용히 혀를 찼습니다. 맏며느리가 있을 때에는 굴뚝 연기부터 달랐는데 새 여인이 들어오더니 하루 만에 쌀독말이 나오네. 이런 말들이 바람에 실려 낮은 담장을 넘어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크게 쓴 사람은 마을 서쪽에 사는 늙은 목수 두칠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손을 다쳐 일을 못하던 겨울 연화가 몰래 쌀겨와 무청을 가져다 준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칠은 막순의 집에 들러 문 밖에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가 나와 허리를 숙이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억울할 때에는 말보다 물건이 먼저 길을 찾는 법이니 내 어머니가 남긴 옷을 손에서 놓지 말아라. 그 한마디만 남긴 채 그는 눈길을 밟고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두칠의 말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막순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뜻을 보탰습니다. 너를 아끼던 사람들이 모두 그 옷을 말하는구나. 낡은 천에도 오래 숨은 까닭이 있을지 모른다. 연화는 속옷을 무릎 위에 펼쳐보았습니다. 겉감은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고 소매 안쪽에는 친정 어머니의 바느질이 촘촘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지만 손끝으로 만질수록 한쪽 아랫단이 이상하게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것을 뜯어볼 마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장씨 집에서는 그날 저녁부터 작은 불편들이 생겼습니다. 화은은 살림을 아끼겠다며 장작을 적게 넣었고 아궁이 불은 자꾸 꺼졌습니다. 죽은 눌어붙고 국은 싱거웠으며 시어머니 약탕기는 제때 불에서 내려지지 않아 쓴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복내가 보다 못해 손을 대려 하자 화은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예전 버릇으로 움직이지 마라. 이제 집안일은 내가 정한다. 복내는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연화가 하던 일이 단순한 손놀림이 아니라 집 전체의 숨결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뒤주 곡식도 이상하게 빠르게 줄었습니다. 화은은 날마다 쌀을 아끼라 말했지만 밤이면 몰래 고운 쌀을 꺼내 자기 방으로 들였고 장석에게만 기름진 반찬을 차려주었습니다. 머슴 아이들은 배가 고파 헛간 뒤에서 마른 감 껍질을 주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운이 떨어져 말도 줄었습니다. 장석은 처음에는 그런 변화를 보지 못한 척했지만 집안에 흐르던 따뜻한 기운이 사라진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기 판단을 의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은에게는 따로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 친척이라 불리는 사내 봉길이었는데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봉길은 눈이 그친 저녁마다 장씨 집 뒤쪽 살인문으로 들어와 화은과 속삭였습니다. 남은 논문서만 손에 넣으면 됩니다. 장씨가 술에 약하니 도장 찍게 하는 건 어렵지 않지요. 화은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그 여자가 다시 들어올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봉길은 연화가 막순의 집에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쫓겨난 여자가 불쌍해 보이면 사람들이 편을 들지요. 그 전에 도둑이라는 말이 더 크게 돌아야 합니다. 화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장석의 잃어버린 혼례 비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봉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녀 하나로는 약합니다. 곡식도 함께 묶으세요. 쌀과 비녀를 훔친 여자가 친정 옷 속에 뭔가 숨겨 나갔다고 하면 사람들은 의심부터 할 겁니다. 그렇게 새 거짓말이 눈 밑에 검은 흙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는 이상한 말이 돌았습니다. 연화가 장씨 집 곡식을 빼돌렸고 오래된 비녀뿐 아니라 집안의 작은 폐물도 숨겨 나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믿지 않았고 어떤 이는 반쯤만 들었으며 어떤 이는 남의 일이라 쉽게 입에 올렸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을 지나며 점점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쌀 한 뼘박이었는데 오후에는 한 가마가 되었고 낡은 비녀 하나는 밤이 되기 전 금붙이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수는 화를 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눈덩이처럼 커진다. 네가 훔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연화는 부엌 바닥을 닦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쳐 말하면 병든 어머니께 더 큰 근심이 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막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두르지 말되 내 몸과 내 물건을 잘 지켜라. 억울한 사람은 먼저 잠을 잃고 그 다음 판단을 잃기 쉽다. 그 조언은 연화에게 작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막순의 방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맡긴 찢어진 버선과 아이들의 저고리가 무릎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땀 한 땀 꿰매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창밖에서는 얼어붙은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방 안에서는 등잔불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막수는 자다 깨다 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이 너무 맑아 더 마음이 아프구나. 연화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맑은 물도 오래 흔들리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늘만 보려 합니다. 며칠 뒤 장씨 집에 시어머니 병이 더 깊어졌다는 소식이 막순의 집에 닿았습니다. 복례가 몰래 찾아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죽을 제대로 못 넘기십니다. 아씨 이름을 부르다 잠드십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쫓겨난 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병든 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막수는 그녀의 마음을 알아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가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약 다리는 법을 써서 보내라. 아직은 내 발보다 내 글이 덜 다친다. 연화는 작은 종이에 시어머니 약죽 끓이는 법을 적었습니다. 쌀과 좁쌀의 양, 물을 붓는 차례, 생강 한 조각을 넣는 때, 불을 줄이는 순간까지 세세히 적었지요. 그리고 복례에게 자기 손으로 말린 도라지 몇 뿌리와 함께 건넸습니다. 어머니께는 제가 가까이 있다고 전하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흔들리십니다. 복례는 종이를 품에 넣고 울먹였습니다. 아씨는 어찌 이 지경에도 그 집을 걱정하십니까? 연화는 대답했습니다. 그 집이 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잠시 길을 잃은 것입니다. 복례가 돌아간 뒤 막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연화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소못의 두꺼운 아랫단을 손끝으로 눌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이 옷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된 듯하다. 누군가 내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면 너를 지킬 것은 네가 잊지 않고 품어온 것뿐일지도 모른다. 연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을 뜯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옷은 단지 천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의 그릇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막수는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방은 조금 따뜻해졌고 바깥 바람은 창호지에 기대어 낮게 울었습니다.
연화는 속옷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늘 끝으로 아랫단의 오래된 실을 조심히 살폈습니다. 아직 뜯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가 어머니 손이고 어디가 나중에 덧댄 자국인지 천천히 헤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랫단 안쪽 한 곳에서 손끝에 딱딱한 매듭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연화의 숨이 아주 조금 멈추었고 막순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한 사람의 것보다 무거웠고 멈췄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막수는 등잔불을 손으로 가리며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밖에서는 잠시 대답이 없더니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흘러들었습니다. 장씨 집에서 왔습니다. 쫓겨난 여인이 훔쳐간 물건을 찾으러 왔으니 문을 여시오. 연화는 속옷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제 조용히 숨기만 해서는 안 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막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무 빗장을 더 단단히 걸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밤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내는 먼저 제 이름을 밝히는 법이요. 바깥의 사내는 헛기침을 했고 곧 봉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도둑을 숨기면 그 집도 죄를 피하지 못합니다. 막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 오는 밤에 사람을 내쫓은 집의 말이 법이라면 이 마을 우물도 얼음 밑에서 웃을 것이요. 그 말에 바깥은 잠시 조용해졌고 발소리는 마침내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막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어르신께 해가 갈까 두렵습니다. 막수는 그녀의 손등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해가 아니라 거짓말이 해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남의 문을 두드리지만 끝내 제 집 기둥을 갉아먹는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연화는 그날 더 이상 속옷을 뜯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자신을 욕되게 하는 말이 커지고 장씨 집마저 더 어두워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밝은 곳에서 진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 막순이 잠든 뒤에도 연화는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옷의 두꺼운 아랫단을 손바닥으로 감싸고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슬픔은 아직 가슴 안에 있었지만 그 슬픔 곁에 작은 단단함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다시 조금씩 내렸고 마을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의 말, 장씨 집 부엌의 찬 기운, 봉길의 발소리, 막순의 조언이 모두 한 줄로 이어져 연화를 다음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막순의 작은 창호지에 희미하게 번질 때까지 연화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속옷을 품에 안은 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과 장씨 집 대문 밖의 눈길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닭이 한 번 울고 먼 산의 나무들이 얼음바람에 잔가지를 떨었습니다. 막수는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살리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가리키는 데까지 가보아라. 다만 서두르지 말고 실밥 하나도 거칠게 끊지 말아라. 연화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손을 씻고 작은 상 위에 깨끗한 무명천을 펼쳤습니다. 그 위에 속옷을 올려놓으니 낡은 옷이라 해도 이상하게 엄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적 자주 쓰던 바늘집을 곁에 두고 연화는 옷 아랫단을 살폈습니다. 바느질은 아주 촘촘했고 오랜 세월 손때가 스며 실색이 천과 거의 같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올씩 풀어내며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듯 낮게 숨을 골랐습니다. 실이 조금씩 풀리자 아랫단 안에서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뭉친 솜이 굳은 줄 알았으나 손끝에 닿는 감촉은 솜과 달랐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천을 벌렸고 그 안에서 오래된 누런 비단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은 여러 겹으로 접혀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빛바랜 붉은 실이 묶여 있었습니다. 막수는 등잔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방 안에 작은 불빛이 비단 위에 닿자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물건이 천천히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비단을 바로 풀지 못하고 한참 내려다 보았습니다. 막수는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이 모두 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래 감춘 것이 사람을 지키기도 한다. 연화는 입술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이고 붉은 실을 풀었습니다. 비단 안에는 작은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고 둥근 모양이었지만 가운데에는 구름을 닮은 무늬와 아주 정교한 도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옥패는 차가웠으나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빛을 받으면 옥빛 안쪽에서 희미한 흰 줄기가 떠올랐고 새겨진 무늬는 어린 연꽃과 봉황의 깃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왜 이 물건을 낡은 소모 속에 숨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는 늘 가난한 바느질꾼이었고 왕실이나 높은 집안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옥패는 조용한 산골 방 안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깊은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막수는 옥패를 직접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살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장터와 관할을 오가며 여러 집안 물건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런 물건은 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가, 이것은 팔찌나 비녀 같은 장신구가 아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몰래 팔아 밥을 살 물건도 아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 연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막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 사는 성노인이 있다. 젊어서는 관아 문서방에서 일했으니 문양과 도장을 조금은 알아볼 게다. 연화는 옥패를 다시 비단에 싸고 그 위를 낡은 소모자락으로 덮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기 전까지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막수는 보리죽을 끓이며 문 밖을 자주 살폈습니다. 봉길이 또 찾아올까 염려된 것입니다. 연화는 죽을 조금 먹은 뒤 옷을 단정히 여미고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아직 세상에 내보일 준비가 되지 않은 비밀을 품은 사람처럼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전날까지의 연화와 달리 그 눈빛 안에는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성노인의 집은 마을 동쪽 대숲 뒤에 있었습니다. 눈길은 얼어 미끄러웠고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려 있어 집들이 모두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연화와 막수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길가의 개울은 얼음으로 덮였고 그 아래로 물 흐르는 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우물가를 지날 때 몇몇 여인이 연화를 알아보았지만 그녀의 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러운 눈으로 보았고 어떤 이는 뒤돌아 속삭였습니다. 소문은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연화는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성노인은 몸이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방에서 오래된 책과 문서 꾸러미를 말리며 살았고 마을 사람들의 혼인 날짜나 논 경계 다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막순이 사정을 짧게 말하자 성노인은 연화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먼저 문을 닫고 창 아래 작은 상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연화가 비단을 풀어 옥패를 내놓자 성노인의 흐린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한참 말을 잇고 옥패의 무늬와 도장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성노인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은 뒤에야 옥패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빛에 비추어 보고 옆면에 새겨진 작은 선까지 살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물건이 어찌 네 소모 속에서 나왔느냐? 연화는 어머니가 남겼다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노인은 고개를 깊게 숙이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막순이 재촉하지 않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무늬는 보통 양반가의 문양이 아니다. 궁안 쪽 물건에서 본 적이 있다. 그 말에 방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성노인은 오래전 일을 더듬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관아 문서방에서 심부름을 하던 무렵 한 차례 큰 소란이 있었다. 도성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잃어버린 아이와 옥패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는 감히 자세히 묻지 못했으나 문서 끝에 찍힌 표식이 이것과 닮았다. 연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라는 말이 눈 속에 묻힌 오래된 종소리처럼 마음을 울렸습니다. 성노인은 바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고 내 눈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가짜라면 만든 사람이 너무 정교하고 진짜라면 네 어머니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깊었을 것이다. 막수는 조심히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더 물어야 하겠습니까? 성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남쪽 제너머에 사는 허 의원을 찾아가 보아라. 그는 젊은 날 도성에서 의원 일을 배웠고 궁을 드나든 사람들도 보았다. 무엇보다 네 어머니 이름을 들으면 기억할지도 모른다. 연화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입 밖에 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소월이라 불리셨습니다. 바느질로 살았고 늘 조용하셨습니다. 성노인은 그 이름을 듣고 눈썹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연화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월이라. 노인은 이름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이름을 오래전 어디선가 들은 듯하다. 다만 지금은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네가 이 옥패를 드러내면 너를 지키려는 사람보다 빼앗으려는 사람이 먼저 올 수도 있다. 성노인은 옥패를 다시 비단에 싸서 연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종이에 몇 글자를 적어주었습니다. 허 의원에게 이것을 보이면 내 말임을 알 것이다. 길에서 누구에게도 펴보이지 마라. 연화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만 이상하게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소못은 단지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화를 어떤 길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막수는 문을 나서기 전 성노인을 바라보았고 노인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밝은 데서만 진실을 꺼내라. 그 무렵 장씨 집에서는 화은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길이 밤에 찾아갔다가 막순에게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 여자가 뭔가를 숨긴 것이 분명해. 낡은 옷을 왜 그리 품고 다니겠어. 봉길은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숨겼다면 우리에게도 쓸모가 있겠지요. 다만 먼저 마을 사람들 마음을 더 흔들어야 합니다. 화은은 장석에게 연화가 막순의 집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장석은 피곤한 얼굴로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장석은 며칠 사이 집안이 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반도 넘기지 못했고 머슴아이는 배고픈 얼굴로 장작을 패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연화가 쓰던 나무 주걱이 사라졌고 손밑은 자주 타서 검게 눌어붙었습니다. 화은은 모든 것을 연화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곡식을 빼가서 그렇습니다. 살림이 이렇게 된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연하가 있을 때에도 살림은 가난했지만 집은 이렇게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오후, 복내가 몰래 연하의 약죽 적은 종이를 따라 죽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두 숟갈을 넘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석은 그 냄새를 맡고 방 앞에 멈췄습니다. 익숙한 생강향, 약한 불에서 오래 끓인 쌀 냄새, 너무 뜨겁지 않게 식힌 그릇의 온기까지 모두 연화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복내를 불러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끓였느냐? 복내는 거짓말하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씨께서 법을 적어 보내셨습니다. 장석의 얼굴에 순간 부끄러움과 그리움이 함께 스쳤습니다. 화은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쫓겨난 여자의 종이를 아직도 받습니까? 이러니 집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복내는 처음으로 눈을 들고 화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서 드신 것은 종이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그 말에 화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복내를 당장 내보내겠다고 소리쳤고 장석은 피곤한 듯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화은은 속으로 더 다급해졌습니다. 연화가 집 밖에 있어도 여전히 장씨 집 곳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디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화와 막수는 이튿날 남쪽 제를 넘었습니다. 길은 멀지 않았지만 눈이 녹았다. 얼어 걸음이 더뎠습니다. 막수는 연화가 옥패를 품은 가슴 쪽을 자꾸 감싸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물건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연이 무거운 게다. 그래도 네가 감당 못할 짐이라면 네 어머니가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연화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제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작은 연기와 흰 지붕들로만 보였습니다. 그녀가 쫓겨난 집도 그중 하나였지만 이상하게 멀고 작아 보였습니다. 허이원은 제 너머 작은 마을에서 약초 냄새 가득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었지만 눈빛은 맑았고 방문객을 살피는 태도에는 조심스러운 단정함이 있었습니다. 성노인의 쪽지를 읽은 그는 연화의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곧 문을 닫고 약재를 빻던 제자까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소월의 딸이라 했느냐?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아십니까? 허 의원은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의원은 오래된 상자에서 작은 헝겊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실끈과 낡은 약봉지, 그리고 희미한 글씨가 남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한때 도성에서 아이를 돌보던 여인이었다. 세상이 어수선하던 해, 궁 안팎에 피바람이 돌고 높은 집안의 아이들이 숨겨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소월은 어느 밤 한 아이를 안고 사라졌고 그 뒤로 이름을 바꾸어 살았다. 연화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허 의원은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연화가 가져온 옥패를 보았습니다. 옥패의 무늬를 확인한 순간 허 의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감히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표식은 왕실 피부치에게 딸려 보내던 물건이다. 아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언젠가 때가 오면 찾을 수 있게 하는 징표였지.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 왜 그토록 옷을 놓지 말라 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일이 곧 많은 사람의 욕심을 부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 의원은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그 아이로 단정하려면 더 많은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다. 네 어머니가 남긴 말, 옷 속의 비단, 옥패, 그리고 그 시절 기록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너는 도둑이 아니다. 이 물건은
장씨 집 패물이 아니라 네 어머니가 목숨처럼 숨긴 것이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삶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막순도 옆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허 의원은 증언을 적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종이에 자신이 소원을 알았던 일, 옥패의 표식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이 물건이 장씨 집에서 훔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것을 마을 사람들 앞에 내보일 때에는 성노인과 나를 함께 부르라. 혼자 싸우지 마라. 연화는 깊이 절했습니다. 허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진실은 칼처럼 휘두르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등불처럼 들면 길을 보인다. 너는 등불처럼 들어라. 그 말은 연화의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낮게 흐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의 옥패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장씨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당장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은과 봉길이 퍼뜨린 거짓말은 이미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막순도, 복례도, 시어머니도,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도 다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숨는 것은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그날 저녁, 막순의 집에는 성노인과 두칠, 복례가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모두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옥패와 허의원의 글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함부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성노인은 다시 문양을 확인했고 두칠은 봉길이 장씨 집 뒤로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례는 화은이 쌀을 몰래 자기 방에 감춘 일과 논문서를 찾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조각나 있던 일들이 하나씩 맞물리며 거짓의 모양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복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습니다. 혼례 비녀도 화은 아씨가 만지는 것을 본 듯합니다. 확실히 붙잡지 못해 입을 다물었지만 이제는 더 못 견디겠습니다. 연화는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곁을 지켜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칠은 굵은 손으로 무릎을 짚고 말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모아야 한다. 장씨 집 마당에서 해야 한다. 그 집에서 쫓겨났으니 그 집 마당에서 누명을 벗어야 한다. 성노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수는 모두의 말을 들은 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싸움판을 만들지 마라. 밝은 아침에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물건과 말을 차례대로 내놓아라. 네 목소리가 높아지면 거짓말도 함께 높아진다. 연화는 그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씌워진 도둑이라는 이름을 벗고 어머니가 목숨처럼 숨긴 진실을 더럽히지 않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밤 작은 방 안의 등잔불은 작았지만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다음 날 성노인은 마을 어른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장씨 집에도 전갈이 갔습니다. 맏며느리 연화가 자신에게 씌워진 말과 가지고 나온 물건에 대해 어른들 앞에서 밝히고자 하니 내일 아침 장씨 집 마당에 모이시오. 장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은은 곧바로 성을 냈습니다. 도둑이 무슨 낯으로 사람을 모읍니까? 오히려 잡아다 문초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말에 장석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오래 눌러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은은 밤새 봉길과 상의했습니다.
봉길은 내일 먼저 큰 소리로 몰아붙이세요. 옥패든 뭐든 가난한 여자가 가진 귀한 물건이라면 사람들은 훔친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화은은 장롱 속에 숨겨둔 은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비녀는 연화의 것이었고 장석이 오래전 건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명을 씌우려고 숨겼지만 이제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찌를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다른 곳에 감추려 했으나 그 순간 밖에서 복례의 발소리가 들려 급히 소매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옛 연화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속옷을 다시 꿰맸습니다. 뜯은 자리를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지키신 것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막수는 곁에서 조용히 시를 건네주었습니다. 방 밖에는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아 마을을 희게 밝혔습니다. 연화는 새벽이 오면 예전의 대문을 다시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쫓겨나는 발걸음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들어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연화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친정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월이 낡은 속옷을 들고 있었고 먼 곳에서는 종소리 같은 바람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연화의 어깨에 걸쳐주고 눈길 저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장씨 집도 막순의 초가도 성노인의 문서방도 모두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잠에서 깼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마음은 조금 맑아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많은 사람이 장씨 집 마당에 모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구경하러 올 것이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걱정해 올 것이며 누군가는 아직도 소문을 믿고 차가운 눈으로 볼 것입니다. 연화는 그 모든 시선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옥패를 비단에 싸서 품에 넣고 허 의원의 글과 성노인의 쪽지를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낡은 속옷은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 옷은 이제 초라한 누더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침묵과 세월의 증언을 품은 옷이었습니다. 연화는 문 앞에서 막순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막순은 연화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되찾을 것은 집이 아니라 네 이름이다. 이름을 되찾은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살 수 있다. 연화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은 더 내리지 않았고 길 위에는 전날의 발자국들이 얼어붙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 발자국 위를 천천히 밟고 장씨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문이 하나둘 열리고 낮은 속삭임들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숨겨진 것은 더 오래 숨을 수 없었고 거짓말은 밝은 아침 앞에서 제 그림자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얇은 구름을 지나 장씨집 마당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얼어있던 눈은 아직 단단했지만 처마 끝에서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씨 집 대문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두꺼운 솜저고리를 여미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붙잡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마당에서 한 여인의 억울함과 한 집안의 부끄러움이 함께 드러날 것을 모두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막순과 함께 마을길을 걸어 장씨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낡은 속옷이 걸려 있었고 품 안에는 비단에 싼 옥패와 허이원의 글이 있었습니다. 눈길을 밟는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선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몇몇 여인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하는 그들에게 크게 답하지 않고 낮게 고개를 숙인 뒤 한때 자신이 매일 쓸던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마을 어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노인은 문석 꾸러미를 품고 왔고 두칠은 굵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허의원도 제를 넘어와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석은 사랑채 앞에 서 있었는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얼굴이 거칠했습니다. 화은은 비단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그의 곁에 섰으나 눈빛만은 바늘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복례는 시어머니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을 연 것은 성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구를 망신 주려는 자리가 아니라 떠도는 말을 밝히려는 자리입니다. 말이 집을 흔들었으니 이제 물건과 증언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 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은은 기다렸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밝힐 것도 없습니다. 쫓겨난 여인이 장씨 집 곡식과 폐물을 훔쳐나갔으니 그 죄를 물으면 됩니다. 화은의 말이 끝나자 몇몇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말하려 했습니다. 저 여인이 낡은 옷 속에 무엇을 감추고 다니는지 보십시오. 가난한 친정에서 온 사람이 어찌 귀한 물건을 품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이 집에서 훔친 것입니다. 그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마당을 스쳤습니다. 연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장씨 집에서 나온 물건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남긴 옷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석은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아직도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은은 즉시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겼다 하면 무엇이든 제 것이 됩니까? 도둑도 제 손에 든 물건은 모두 사연이 있다 하지요. 마당 한쪽에서 낮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막수는 화은을 바라보았지만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손을 품속으로 넣어 비단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멍석 위에 올리고 붉은 실을 풀어 작은 옥패를 드러냈습니다. 순간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옥패는 흐린 겨울빛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님을 한눈에 느꼈습니다. 성노인은 그것을 직접 들어 모두에게 보이지 않고 먼저 허 의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의원은 천천히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도성에서 의원 일을 배웠고 궁 가까운 곳에 드나든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 옥패의 문양과 새김은 장씨 집의 폐물도 장터에서 흔히 파는 물건도 아닙니다. 오래전 왕실 피부치를 찾는 일과 관련된 표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말에 마당 사람들 사이로 낮은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화은의 얼굴빛이 순간 변했으나 그녀는 곧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높은 말로 겁을 주어도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그 물건이 귀하다면 더더욱 어디서 났는지 수상하지 않습니까? 성노인은 차분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이 옷의 바느질을 보았고 허 의원이 소월이라는 여인을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옷은 연화가 시집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친정 물건이며 장씨 집 장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례가 그 말에 힘을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씨가 처음 이 집에 오시던 날에도 저 속옷은 보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의 옷가지를 정리하며 보았습니다. 그때도 낡았다고
누군가 흉을 보았지만 아씨는 친정어머니 유품이라며 곱게 접어두셨습니다. 복례의 말은 마당에 오래 남았습니다. 장석은 그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새색시였던 연화가 작은 보따리를 꼭 안고 대문을 넘던 날, 낡은 소못의 빛바랜 가장자리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화은은 복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녀가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가? 저 여인이 너에게 무슨 말을 미리 시켰겠지. 복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킨 말이 아니라 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병든 시어머니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문턱을 넘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빴지만 눈빛은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장석이 놀라 다가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멈추게 하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그 소못은 분명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이 집에서 준 물건이 아니다. 나는 병들어 누워 있었어도 그 정도는 잊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화은의 말을 눌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차올랐지만 자리에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노인이 무리하여 나온 까닭을 알았기에 더 이상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성노인은 이번에는 곡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씨 집 뒤주에서 곡식이 사라졌다는 말도 함께 돌았습니다. 그 말의 근거를 대시오. 화은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뒤주가 비어갔고 연화가 따로 쌀자루를 숨겨두었습니다. 연화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쌀은 어머니 약죽을 위해 덜어둔 것입니다. 장씨 집에서 늘 해오던 일이고 복례도 알고 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는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숭늉으로 끼니를 넘기셨습니다. 두칠이 그때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며칠 전 밤 장씨 집 뒤 살인문으로 봉길이라는 사내가 드나드는 것을 보았소.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자루를 들고 나가는 것도 보았소.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봉길은 순간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는 원래 구경꾼 틈에 섞여 있다가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으나 두칠의 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마을 젊은이 둘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봉길은 웃으며 친척 집에 들른 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고 말했지만 그 웃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노인은 봉길에게 물었습니다. 그 자루 안에 무엇이 있었소? 봉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은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친척이 공궁하여 조금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큰일입니까? 복례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마님 약살도 줄이면서 밤에는 자루째 내보냈단 말입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장석은 화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뚜렷한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화은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맡은 사람이 알아서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화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화를 도둑이라 몰던 사람이 스스로 곡식을 내보냈다고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성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연화가 훔쳤다는 말은 어찌 된 것이오? 화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봉길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두칠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봉길의 품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젊은이가 그것을 주워 성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성노인은 종이를 펴보더니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그것은 장씨집 남은 논을 넘기려는 가짜 매매 문서였습니다. 장석은 그 문서를 보자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문서 아래에는 그의 이름과 닮은 글씨가 적혀 있었고 도장을 찍을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성 노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글씨는 장석의 손이 아니오. 누군가 미리 꾸며둔 것이오. 봉길은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화은은 손을 떨며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막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남의 문을 두드리지만 끝내 제 집 기둥을 갉아먹는다더니 오늘 그 꼴을 보는구나. 이제 남은 것은 혼례 비녀였습니다. 성노인은 조용히 장석에게 물었습니다. 연화가 팔았다는 그 비녀를 본 사람이 있소. 장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화은의 말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이 아팠지만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 비녀는 제가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날에도 추운 날에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화은은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복례가 화은의 솜의 끝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느다란 은빛 장식이 천 아래에서 살짝 비친 것입니다. 복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사람들의 시선이 화은의 소매에 모였습니다. 화은은 급히 팔을 감추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막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추는 손은 먼저 떤다. 성노인은 화은에게 소매 속 물건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화은은 버티려 했지만 장석이 낮고 쉰 목소리로 내놓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무너진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화은은 결국 소매 안에서 작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인문이 장식이 달린 오래전 장석이 연화에게 주었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마당은 한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석은 비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젊은 날 장터에서 며칠 품챔을 모아 샀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연화의 머리에 꽂아주며 오래오래 함께 살자고 말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눈 녹은 물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비녀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화은은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잠시 맡아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노인은 엄숙히 말했습니다. 곡식은 몰래 나갔고 매매 문서는 거짓으로 꾸며졌으며 비녀는 연화의 손이 아니라 화은의 소매에서 나왔소. 이로써 연화에게 씌워진 도둑이라는 말은 거짓임이 밝혀졌소.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안도의 숨이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여인은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두칠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고 막수는 조용히 연화의 뒤에 섰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었지만 승리한 사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품은 얼굴로 마당에 눈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화은은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녀와 봉길이 장씨집 살림을 어지럽히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으니 더는 이 집 안에 머물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봉길은 가짜 문서일로 관아에 고할 것이며 화은은 가지고 온 물건만 챙겨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화은은 장석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했지만 장석은 눈을 피했습니다. 한때 달콤했던 말들이 이제는 썩은 줄처럼 그의 마음을 탐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은은 이를 악물고 뒤돌아섰고 그녀의 비단 치맛자락은 눈 묻은 마당을 어지럽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화은이 떠난 뒤에도 마당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석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연화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장씨 집 아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네 말을 듣지 않았고 네 지난 세월을 보지 못했다. 눈 오는 밤에 너를 내보낸 죄는 어떤 말로도 갚지 못한다. 연하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오래 참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집으로 돌아오려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에 묻은 더러운 말을 씻고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 도둑질한 것이 아님을 밝히려 왔습니다. 그 말에 장석의 어깨가 더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축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연하는 곧장 시어머니 앞으로 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늘 밥 한 술에 정을 주셨습니다. 그 기억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성노인은 옥패와 허의원의 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마을 안에서만 끝낼 일이 아닙니다. 허 의원의 증언과 함께 관아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밝혀진 것은 충분합니다. 연화는 장씨집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쫓겨난 일은 잘못된 판단과 거짓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의 말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 어제까지 도둑이라 속삭이던 입들이 내일부터는 억울한 일을 몰아낸 집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자 막순이 먼저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얼어붙은 마당은 따뜻한 죽 한 솥으로 풀어야지요. 그 말에 몇몇 여인이 움직였습니다. 복례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붙였고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솥을 살피고 눌어붙은 자리를 닦고 남은 쌀과 보리를 알맞게 섞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부엌에 닿자 집은 오랜 숨을 다시 쉬는 듯 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며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위한 약죽을 따로 끓였습니다. 생강을 아주 얇게 썰어 넣고 불을 줄이는 때를 복례에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복례는 울며 웃었습니다. 아씨 손이 닿으니 솥도 제자리를 찾은 듯합니다.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솥은 불을 만나면 다시 데워집니다. 사람 마음도 언젠가 그럴 수 있겠지요. 부엌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멍석 주변에 앉아 보리죽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큰 잔치도 아니고 고운 반찬도 없었지만 긴장으로 굳었던 얼굴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장석은 부엌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보였던 연화의 손길이 이제는 멀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내친 것은 한 여인의 몸만이 아니라 이 집을 붙들고 있던 옹기였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는 비녀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지만 그것을 연화에게 건네는 일조차 망설여졌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장석은 마침내 비녀를 성노인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두어 주십시오. 내가 잊지 않도록. 해가 조금 기울 무렵 마당의 눈은 사람들의 발길과 아궁이 열기로 군데군데 녹았습니다. 화은이 남긴 날카로운 말들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로 따뜻한 죽냄새와 사람들의 낮은 위로가 덮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어른들 눈치를 보며 부엌 뒤에서 숭늉을 마셨고 두칠은 깨진 살인문을 고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막수는 연화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연화는 그 손길에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집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연화는 다시 낡은 속옷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붙잡고 싶어 했지만
연화는 부드럽게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약죽을 드시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저는 막순 어르신 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석은 대문까지 따라 나왔지만 아무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추고 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눈 덮였던 집은 조금은 조용해졌고 부엌 굴뚝에서는 다시 흰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석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집은 기둥과 지붕만으로 서지 않습니다. 믿음이 빠지면 아무리 큰 집도 바람을 막지 못합니다. 그 말은 꾸짖음처럼 크지 않았지만 장석에게는 어떤 호통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막순과 함께 대문을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고 누구도 그녀를 도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겨울 저녁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작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씨 집은 오래간만에 큰 소리 없이 잠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가 끓인 약죽을 먹고 조금 편히 잠들었고 복례는 부엌 아궁이의 불씨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장석은 사랑채에 앉아 빈 술잔을 바라보다가 끝내 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남은 연화의 발자국은 밤사이 다시 얼어붙었지만 이제 그것은 쫓겨난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들어와 누명을 벗은 사람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먼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작은 별빛이 눈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장씨 집마당에서 일이 밝혀진 뒤 산골 마을에는 며칠 동안 낮은 이야기들이 흰 연기처럼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연화가 도둑이 아니었다고 말했고 방앗간 앞에서는 화운과 봉길이 꾸민 일이 결국 제 발목을 잡았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예전처럼 차갑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막순의 집에 보리쌀을 조금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연화에게 맡길 바느질감을 들고 왔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마음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연화는 막순의 작은 집에서 그대로 지냈습니다. 장씨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몇 번 있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막순과 함께 눈을 쓸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찢어진 옷을 기웠으며 저녁이면 시어머니에게 보낼 약재와 죽 끓이는 법을 챙겼습니다. 장씨 집 복례가 이틀에 한 번씩 조용히 들러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연화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예전 집 문턱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노인과 허의원은 옥패와 비단 그리고 소월의 이름에 관한 글을 정리해 관아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말 한 장에 눈을 묻힌 채 마을에 도착했고 장씨 집이 아니라 먼저 성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말수가 적었고 옥패를 볼 때에는 손수건을 깔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중 나이든 서리는 연화의 낡은 소못과 비단의 바느질을 살피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 찾던 흔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곧바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며칠 더 머물며 성노인, 허의원, 막순, 복례의 말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또한 연화의 어머니 소월이 살았던 친정터와 옛 이웃들의 기억도 찾아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라 모든 것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조각들은 이상하게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소월이 어느 겨울밤 젖은 아이를 안고 마을에 들어왔다는 기억. 낯선 무사들이 몇 해 동안 멀리서 마을을 살폈다는 말. 그리고 소월이 죽을 때까지 낡은 소못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함께 모였습니다. 관아에서 온 나이든 서리는 마침내 연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도성의 높은 분들이 마지막 확인을 하셔야 하지만 이 옥패는 분명 왕실의 잃어버린 핏줄에게 남겨진 징표입니다. 소월이라는 여인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낮추고 살았던 듯합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울거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옥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어머니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사신 것입니까? 서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막순의 집 부엌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씨가 붉게 가라앉고 솥뚜껑에는 따뜻한 김이 맺혔습니다. 막순은 곁에서 무말랭이를 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연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높은 핏줄이라면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어머니가 저를 지키느라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생각하면 기쁜 마음보다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막수는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핏줄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켜온 마음이 사람을 세우는 법이다. 도성에서 온 사람들은 그달 보름 무렵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행렬로 오지 않았고 조용한 길을 따라 검소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타고 온 말과 말투, 허리에 찬 문서함만으로도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노인의 집안에서 옥패를 다시 확인하고 오래된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연화는 막순의 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바깥에는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 있었지만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문이 열렸고 도성에서 온 관리가 연화 앞에 무릎을 낮추었습니다. 관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린 피부치의 징표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대의 어머니 소월은 나라의 큰 혼란 속에서 어린 생명을 지켜낸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자신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듯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바느질로 굳은 살이 있었고 어깨에는 낡은 소못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이름이 외로운 바람 속에서만 맴돌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불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 뒤로 마을은 한동안 조심스러운 기쁨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면서도 멀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에는 가난한 맏며느리라 부르던 이들이 이제는 귀한 분이라 불러야 하는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든 여인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아이의 옷이 찢어져 있으면 예전처럼 꿰매 주었습니다. 누가 너무 높여 부르려 하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연화입니다. 제 손은 아직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성에서 온 사람들은 연화에게 함께 올라가기를 권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마저 맞추고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를 마련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어머니 소월이 살던 작은 친정터에 가보았습니다. 오래전 무너진 울타리 곁에는 마른 감나무 하나가 서 있었고 눈이 가지 사이에 얹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아래에 무릎을 꿇고 낡은 소못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로 가든 어머니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은 대답 대신 나뭇가지의 눈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도성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도성에 가 어머니의 기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머물 곳은 이 마을입니다. 제가 추운 밤을 견딘 것도, 다시 이름을 얻은 것도 이곳 사람들의 작은 불씨 덕분입니다. 관리는 그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연화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나라에서 내린 비단과 곡식 문서, 그리고 소월의 공을 기리는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상자를 받아 들고도 먼저 막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막순은 눈가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연화는 받은 곡식과 재물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막순의 낡은 지붕을 새로 얹었습니다. 눈이 오면 방 안까지 물이 스미던 작은 집은 새 지프로 덮이고 부엌 아궁이도 다시 고쳐졌습니다. 막순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연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밤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불 앞에 앉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막순은 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고친 부엌 앞에 앉아 오래도록 연화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화는 마을 우물가 옆에 작은 곡식함을 세웠습니다. 누구든 겨울에 굶주리면 보리와 좁쌀을 조금씩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성노인은 곡식함 위에 짧은 글을 써붙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부끄러워 말고 가져가고 넉넉한 사람은 조용히 채워두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곧 그 뜻을 알았습니다. 어떤 집은 한 줌의 콩을 넣었고 어떤 집은 말린 무청을 걸어두었습니다. 연화는 그 곡식함을 볼 때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은 큰 재물보다 작은 나눔으로 따뜻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씨 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은이 떠난 뒤 집은 한동안 어수선했지만 복례와 마을 여인들이 도와 부엌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가 보내는 약죽 덕분에 조금씩 앉아 있을 힘을 되찾았습니다. 장석은 술을 끊고 남은 논의를 직접 살폈습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예전에 자존심은 많이 꺾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조금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아침이면 장씨 집 대문 앞에 눈을 스스로 쓸었습니다. 장석은 여러 번 막순의 집 앞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문 밖에 약재나 장작을 두고 말없이 돌아갔고 나중에는 연화에게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를 다시 데려가고 싶다는 말을 할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어머니 곁에 네가 있으면 집이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겠다. 연화는 한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세월의 정과 눈 오는 밤의 상처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쉽게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로서 그 집 문 안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아직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석은 입술을 떨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저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볍게 여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제가 돌아간다고 바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석에게 남은 길을 알려주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는 깊이 절하고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오래 울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가 약죽을 들고 장씨 집을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라 부르기 전에 내게 먼저 미안하다 해야 했다. 나는 병들었다는 핑계로 너를 지키지 못했다. 연화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모두 약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기억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 울었지만 그 울음은 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늦은 후에라도 마음을 씻는 물은 될 수 있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지자 눈은 낮은 곳부터 녹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에는 물방울이 잦아졌고 우물가 돌틈에는 푸른 이끼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연하는 도성에 잠시 올라가 소월의 기록을 바로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큰 집과 편한 삶을 권했지만 연하는 산골 마을의 좁은 길과 막순의 부엌, 우물가 곡식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귀한 옷 몇 벌보다 낡은 속옷 한 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옷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를 지켜주는 품이었습니다. 연하가 돌아온 날, 마을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 집에서 조금씩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보리밥을 담아왔고, 누군가는 무나물과 된장국을 가져왔으며, 아이들은 마른 대추 몇 알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막순의 집 앞마당에 작은 상들이 놓였고, 사람들은 둘러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넉넉했습니다. 성노인은 따뜻한 국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큰 진실도 결국 밥상 곁에서 사람들 마음에 내려앉는 법이요. 그날 장석도 멀찍이 와서 쌀 한 말을 내려놓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연하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밥은 먹고 가세요. 굶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또 길을 잃습니다. 장석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부끄러워했지만 막순이 자리를 조금 비켜주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릇에 국을 담아주었습니다. 장석은 그 국을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가 완전히 내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미움이 더 자라지 않도록 덮어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연화는 마을에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논경계로 다투는 형제에게는 땅은 나누어도 부모의 밥상은 나누지 마세요. 하고 말했고, 새 며느리가 시집살이에 울면 집은 하루에 익숙해지지 않으니 불씨부터 지키세요. 하고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추운 밤을 지나온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제 그녀를 불쌍한 쫓겨난 여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집과 마음을 살리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연화는 친정터에 작은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마당에는 낮은 울타리가 둘러졌고 부엌은 바람이 잘 통했으며 뒷뜰에는 장독 3개와 작은 약초밭이 놓였습니다. 막순도 그 집 한편에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이 따뜻한 때마다 복례의 부축을 받아 그곳에 와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연화는 누구에게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집의 문턱에는 한 가지 조용한 뜻이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업신여김은 들어오지 못하고 지친 사람과 배고픈 사람은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석은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연화의 집을 함부로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 마당 밖에서 기다렸고 필요할 때는 장작을 패거나 울타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연화는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예전처럼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장석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소중함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장 크게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첫 수확이 들어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 곡식함을 가득 채웠습니다. 겨울을 걱정하는 사람이 줄었고 서로의 부엌을 살피는 마음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화의 집 마당에서 글자를 배우기도 하고
막순에게 옛 노래를 듣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저녁마다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때 눈 오는 밤에 갈 곳 없던 그녀의 품 안에는 이제 여러 사람의 작은 하루가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크게 자랑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다시 큰 눈이 내렸습니다. 몇 해 전 그녀가 장씨 집에서 쫓겨나던 밤처럼 산바람은 차갑고 길은 하얗게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화의 집 부엌에 불이 환했습니다. 막수는 아궁이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시어머니는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낮에 먹고 간 고구마 껍질을 마당 한쪽에 가지런히 모아두고 갔습니다. 연화는 낡은 속옷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해진 부분을 다시 꿰맸습니다. 이제 그 옷은 숨겨야 할 물건이 아니라 살아온 길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장석이 대문 밖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는 눈을 맞으며 한참 망설이다가 철어미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성노인에게 맡겼던 은비녀가 있었습니다. 비녀는 깨끗이 닦여 있었고 작은 종이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려받을 자격은 없으나 제자리로 가야 할 물건입니다. 연화는 문틈으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장석을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녀를 손에 들고 한때 따뜻했으나 지키지 못한 세월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접었습니다. 연화는 비녀를 머리에 꽂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낡은 바늘집 곁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아내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간 마음도 거짓말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작은 매듭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장작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살아나며 방 안 벽에 따뜻한 빛을 흔들었습니다. 막순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아가, 눈이 많이 오느냐? 연화는 창밖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많이 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길 잃은 사람이 들어올 불빛도 함께 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지만 연화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지나던 나그네 하나가 불빛을 보고 문을 두드렸고 연화는 따뜻한 숭늉을 내어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고 옥패의 사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 오는 밤에 문을 열어준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높은 핏줄도 되찾은 이름도 사람을 살리는 밥 한 그릇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불빛은 조용히 눈발을 녹이며 문 밖으로 번졌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 겨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장씨 집에서 쫓겨난 여인이 낡은 소못 속의 옥패로 이름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가장 듣기 좋아한 말은 왕실의 피부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한 것은 우물가 할머니들이 연화네 부엌에는 늘 불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은 크고 높아서 귀한 것이 아니라 추운 사람이 손을 녹일 수 있어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눈이 그치던 어느 고요한 밤, 연화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맑았고 눈 덮인 지붕들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막수는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편안했으며 부엌 아궁이에는 붉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낡은 속옷을 여미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불씨 위에 재를 살짝 덮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문밖을 한 번 더 살피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뒤로도 연화의 집에는
겨울마다 따뜻한 죽 냄새가 났고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집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장석은 남은 생을 조용히 뉘우치며 살았고 시어머니는 연화 곁에서 평온한 날들을 얻었습니다. 막수는 자주 말했습니다. 눈 속에서 버려진 마음도 불씨를 만나면 다시 살아난다. 연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아궁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왜 그 낡은 옷을 아직도 간직하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추운 밤에도 마음이 얼지 않게 덮어준 옷이란다. 그리하여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남았습니다. 거짓말은 잠시 사람을 밀어낼 수 있어도 끝내 진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차가운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자기 마음의 불씨를 지키면 다시 따뜻한 자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하는 높은 이름보다 따뜻한 부엌을 택했고 원망보다 나눔을 택했으며 잃어버린 자리보다 새로 세운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궁이 곁에 앉아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씨만 꺼뜨리지 않으면 착한 마음은 언젠가 돌아올 집을 찾습니다.